안녕하십니까. OBS 뉴스 오늘입니다. 1년 동안 여성을 스토킹한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받은 통고 처분 벌금 5만 원, 노상방뇨 벌금과 같습니다. 납득이 되십니까? 스토킹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경범죄 처벌법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21년 동안 좌절된 스토킹 처벌법, 국회는 또다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통과될 수 있을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조상호,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금 국회에서 스토킹 처벌법이 논의 중인데 먼저 이 사안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얼마나 빈번한 문제인지 저희가 좀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바로 이렇습니다. 스토킹 관련 112 신고 건수 경찰청 자료를 통해서 찾아봤습니다. 지난 2018년 7개월 동안 2,921건, 2019년에는 1년 동안 5,466건, 그리고 올해에만 벌써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1,027건입니다. 신고라는 건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신고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루 평균 스토킹 신고가 15건에 이르고 있는데 처벌받지 못하는 경우까지 하면 피해는 아주 극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변호사 모신 김에 이 얘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들여다볼까 합니다. 먼저 피해자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저 변호사님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스토킹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딱 우리가 범죄화돼 가지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거는 딱히 없기 때문에 네. 통상으로는 이제 우리가 스토킹이라고 하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특정 대상을 향해서 불안감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는 경우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네. 범죄 행위까지 이르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해당 범죄로 처벌이 가능한데 그렇게 그 상황에 이르게 되면 이미 좀 늦은 거죠. 굉장히 큰 피해가 이제 그렇죠. 발생하고 난 뒤니까. 네. 근데 그 범죄가 앞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어떤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이게 어떤 괴롭힘 내지는 반복적인 불안감 조성 행위에 대해서 현재 우리 법률에는 마땅히 네.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당 부분 많은 여성들이 고통받고 있고 많은 이제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는데요. 저도 관련 사건을 좀 처리해 본 적이 있는데 네. 굉장히 좀 극악한 협박, 예를 들면 딸을 가만두지 않겠다, 나랑 이제 계속해서 사귀지 않으면 그렇게 이제 협박을 한 사례였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은 그러지 않기로 하고 합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거죠. 그런데 계속된 범죄에 대해서 네. 협박에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더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가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너랑 끝나면 죽어버릴 거야, 이런 표현을 쓰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정보통신망법상 약간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그러면 네.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처벌 규정이 굉장히 약하고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그걸로 이제 고소를 했고 추가적으로 고소한 거죠.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법원이 아쉬운 게 이 정도면 선행 사례가 이미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협박죄로 기소가 됐다가 네. 합의를 해서 끝났단 말이죠. 근데 그 선행 사례에서 더 이상 그러지 않기로 하고 대가를 받지도 않고 합의를 해준 건데 그 부분까지 아울러 고려했다면 좀 중형 선고를 했어야 되는데 네. 법정형이 1년 이하라도 단기 실형이라도 선고를 했어야지 맞지 않나 싶은데 300만 원 선고에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법원에서도 좀 이렇게 너무 안일하게 보고 네.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 방금 그 스토킹 사례 피해자 한 분 직접 변호하신 경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처럼 스토킹 혐의가 아니라 협박이라던가 정보통신망법에 관련된 혐의로 해서 그나마도 처벌이 가능했던 사안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가벼웠는데 최 변호사님, 사실 연예인들 같은 경우 굉장히 좀 피해가 심각하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전설의 그 밴드라고 할 수 있는 비틀즈의 존 레논 같은 경우에도 집 앞을 나오다가 스토커에 의해서 사실은 총에 맞아서 사망한 케이스가 있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산울림의 김창완 씨 같은 경우에도 네. 10년 동안 남자 팬이 거의 계속 쫓아와가지고 계속 소송을 어떻게 해도 안 돼서 결국은 형사 고소한 다음에 그 어떤 스토커가 처벌받은 그런 네. 케이스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은 그 계속 따라다님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른바 우리 스토킹은 오프라인 스토킹과 온라인 스토킹으로 네.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오프라인 스토킹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범죄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고 온라인 스토킹은 이른바 사이버 스토킹이라고 해서 지속적인 문자라든가 카톡이라든가 이런 거 보내는 것이죠. 근데 지금 경범죄 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지속적인 괴롭힘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나 교제를 요구하는 경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놓고 고작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처벌하는 것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그리고 또 이 온라인상에 글을 계속 올리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그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보니까 처벌 수위가 상당히 낮습니다. 네. 다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자체보다는 사실은 그보다 한 단계 나아가는 남성이 여성을 쫓아다녀서 그 다음에 성범죄로 이어지는 케이스, 그리고 또 여성이 또 남성을 쫓아다니면서 주거 침입하는 케이스, 이런 더 큰 범죄를 어떤 내포하고 있다는 이런 점에서 어떤 그 자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죄형 법정주의, 행위자 네. 처벌주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어떤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나가지 아니한 이 따라다니는 행위까지 어느 정도 선에서 처벌할까, 이를 두고 이 법조계 내에서는 이게 처벌을 강하게 해야 된다. 네. 예방 차원에서. 그렇죠. 아직까지 행위까지 착수도 안 했는데 그걸 강하게 처벌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경계선상에 있다 보니까 지금 법이 만들어졌다, 지금 폐기됐다 하는 것을 거의 20년간 지금 이렇게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범죄로 이어진 것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괴롭힘 자체가 피해자로 하여금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 범죄다, 이제 이런 인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렇다면 이렇게 1년에 5,400건 이상 스토킹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처벌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봤더니 이렇습니다. 2019년 처벌 건수 583건이었습니다. 겨우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건데 한번 2013년 312건과 비교해서는 2배 정도 늘어난 수치이기도 합니다.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 사안의 심각성이 상당히 좀 위중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 처벌 수위가 어떤지도 들여다봤습니다. 아까 신고 건수의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뉴스 오늘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사안이 바로 조혜연 바둑 기사의 사안입니다. 1년 동안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해 경찰에 3차례나 신고를 했는데 벌금 5만 원에 그쳤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법원 같은 경우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전 여자친구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 등을 부착해서 스토킹을 했는데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인데 벌금 10만 원으로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끝났습니다. 2013년부터 19년 사이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의 평균 벌금액이 10만 3천 원에 불과했는데 변호사님, 이거 정말 황당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토킹에 대한 어떤 그 경각심이 예전보다는 사회적 인식이 훨씬 더 엄중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전통적인 입장에서 같은 경우에는 죄형 법정주의, 결국 그 죄와 형은 딱 정해진 때 처벌되는데 형법상 우리가 생각만 한다고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죠. 결국 실행에 착수를 해야 범죄를 처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컨대 다른 사람의 주거에 뒤를 쫓아간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는 네. 처벌하기 어렵고, 따라서 집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따라가서 사람의 접촉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주거 침입이나 아니면 폭행 이런 부분이 되지만 단순히 뒤를 쫄랑쫄랑 따라가는 것만으로 과연 처벌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이 그 행위 책임, 예비 음모나 어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형법에 규정된 경우만 처벌하다 보니까 사실 뒤를 쫓아가는 것만으로는 엄격한 지금 전통적인 형사법 체계상 처벌하기가 현실적으로 네.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다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속 그것이 반복되면은 그 다음에 더 중한 범죄로 이어질 그럴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이 있고, 실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네. 이와 같은 스토킹 예방 내지 처벌에 관한 법률이 이미 규정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경범죄 처벌법보다는 훨씬 더 엄한 처벌이 있는 지금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입법적인 시도를 해서 네. 특히 성범죄나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된다는 그런 사회방위적 필요성에 있어가지고 계속 입법적인 논란이 되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말씀드렸듯이 죄형 법정주의, 행위자 책임주의,
행위가 착수가 돼야 된다. 이런 어떤 전통적인 시각에 있다 네. 보니까 아직까지는 처벌 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데 앞으로 이번 그 국회 내에서는 어떤 입법적 개선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조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처벌 수위 상당히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최진영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건 현행 법투리 네. 내에서는 어떤 행위 책임의 원칙이라든가 그다음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범죄에 착수해 나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처벌할 수 있겠냐?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건 입법적 검토거든요. 이제 향후 이런 법을 입법을 해서 그리고 네. 입법을 할 때 물론 구성 요건을 아주 명확하게 해서 뭐 이제 불필요한 그 범죄자를 양산하지 않아야 될 네.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행 논의되고 있는 거를 보면 지속적 반복적으로 아까와 같은 뭐 미행행위라든가 접근행위라든가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라든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네. 특정 물건을 계속 그 상대에게 보내는 행위 이렇게 구성 요건을 좀 나름 특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을 좀 높여가지고 네. 이제 스토킹 처벌법을 도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행 단계에서 제가 좀 아쉬운 건 수사기관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은 교육이 있어야겠다. 왜냐면 네. 아까 지금 사례에서도 지금 잠깐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벌금 1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피해자가 어떻게 법적인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전문적인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 구성 요건의 어떤 특징을 정확히 뽑아내서 아까처럼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반복적 문자를 보내면 그런 쪽으로 보내면 좀 더 올라가고 이거는 지금 네. 거의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 피해만 진술하면 수사기관이 알아서 좀 조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여기 보시면 추적 장치 부착을 해서 네. 스토킹을 했는데 벌금이 10만 원 나왔다. 이거는 사실은 경범죄처벌법으로 한 것 같은데 원래 원칙적으로 이거는 또 위치정보보호법이라 그래가지고 위치정보법 규정상 네.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굉장히 중한형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로 잘 정리를 해서 피해자가 법률적인 것까지 다 정리해서 만약에 문제를 삼았다면 네. 이 중대한 처벌이 내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왜 온전히 피해자에게만 맡겨져야 되냐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수사기관이나 법조계기관, 검찰이나 이런 데서 내가 이러이러한 피해를 입어서 이렇게 GPS로 전 남친이 네.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있다고 피해 사실을 진술을 하면 그에 맞는 적절한 법적 규정과 적용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좀 아쉽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간 사실 국회에서도 이 스토킹 처벌과 관련된 법안은 계속해서 논의가 돼 왔습니다만 번번이 무산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뭐 국회의원들의 책임, 그 가운데 특히 좀 일부 보수 정당의 그 책임을 좀 중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변호사님? 아무래도 과거에 보수정당 쪽에서는 이 뭔가 이렇게 행위 태양이 너무 분명하지 않은데 네. 그리고 실제로 뭐 어떤 물리적인 피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상해라든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네. 이거를 섣불리 구성요건으로 이렇게 포섭시켜서 뭐 법률로 금지를 하게 되면 다수의 네. 어떤 범죄자를 양산하게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실제로 그 사람은 괴롭힘의 의도가 없이 몇 가지 상황 때문에 했는데 이게 마치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고 괴롭힌 것처럼 오해돼서 네. 잘못하면 억울한 범죄 가해자를 양산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많이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네. 지금 이런 스토킹 범죄가 굉장히 많이 또 빈발해지고 점점 많이 늘어나고 또 그에 따른 피해 호소가 굉장히 커지면서 현재는 조금 대응 방식을 달리하시는 네.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 이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처벌 법안 이 민주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까지 영입해서 법안을 가다듬었고요. 86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이 법안에 동의를 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과연 어떻게 처리가 될지 그래서 귀추가 주목되는데 뭐 근데 국회의원들의 인식도 문제지만 한켠에서는 법무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난 2018년에도 이거 입법 예고했다가 무산이 됐는데 왜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실 좀 전에 그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적인 그 생각을 가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형법이 엄격해야 된다. 금지하는 것은 명확해야 된다. 이런 것에 좀 지나치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특히 여성 범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스토킹이 문제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것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반성적 고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다른 것이 아니고 성폭력 대책 특위에서 네. 이와 같은 스토킹 그에 대한 처벌법을 지금 발의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부안이
직접 이런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내용을 지금 네. 담고 있는데요. 예컨대 정부안 같은 경우에는 뭐 영장주의 같은 것들을 강조를 해서 잠정 처분이나 이런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주체도 검찰에만 딱 맡기는 반면에 네. 이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검찰뿐만 아니고 이게 빨리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럼 경찰 단계에서도 바로바로 네.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어서 기존보다는 보수 정권에서 오히려 지금 정부나 여당보다 오히려 강한 지금 입법을 발휘하고 있고 나아가서 지금 보면은 정의당이라든가 좀 더 진보 진영에서도 이와 같은 입법을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네. 말씀드린 것처럼 15대 국회부터 지금 거의 20년간 이 부분이 법의 밥상에 올랐다가 내려가고 네. 올랐다가 내려가기를 반복했는데 아마 21대 국회에서는 지금 보수 정당 쪽에서조차도 이런 법안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공청회를 통해서 이 옥동자를 낳을 가능성 높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법무부에서 이 차관 회의가 통과된 스토킹 처벌 법안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발의하고 있는 법안 저희가 비교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안을 보면은요, 일단 피해자 보호 조치에 관련해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범죄 재발 우려있고 긴급한 경우에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서 경찰 같은 경우에는 검사에 신청을 해서 이 잠정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주거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요. 1개월 내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안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사실 거의 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잠정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가 검사와 경찰 모두에게 부여가 됐습니다. 이 부분 아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장에 출동하게 되는 경찰에게도 많은 권한을 주는 쪽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더 강화한 것으로 그렇게 풀이가 되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 아울러 국회안 모두 어떤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발의가 될 경우에 이것이 또 여러 부분에서 쟁점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토킹에 관련된 정의를 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지금 검찰과 경찰도 약간 이견을 보이는 면이 있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형사처벌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근본이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네. 그리고 형벌 법규는 명확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 헌법재판소가 밝히고 있는 그 근본 그 규정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예컨대 주거 침입한다고 하면은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살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해서 비교적 명확한데 스토킹이란 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어떤 개념을 포괄할 것인가 그 개념 정의 네. 자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이거를 명확하게 그 규정을 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처벌하려고 했다가 그 처벌 피고인이 헌법재판소에 그 법을 가지고 하면서 위헌이 나버리면은 오히려 강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했다가 오히려 처벌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국뿐만 아니고 지금 네. 미국이든 일본이든 그런 해외 입법 예를 보면서 어쨌든 너무 넓게 하기보다는 명확하게 어떤 우리 법조계 내에서 이 규정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입법을 네.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의 어떤 범죄 예방도 할 수 있고 그 처벌 수위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네. 형벌법규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일반적인 법 감정에 맞는 정도의 규정을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상당히 효용 있는 법이 될 가능성이 네.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네. 사실 스토킹 범죄 지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발생도 늘고 있고 그 사안도 굉장히 위중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스토킹 처벌법 필요한데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될까요, 변호사님? 예. 아까 말씀하신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고요. 왜냐하면 이게 명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네. 그 이후에 이 법률의 그 존속 가능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명확성을 확보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근데 나름 한 7, 8가지 법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네. 대략적으로 어떤 일치되는 의견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향후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단순히 불쾌감을 넘어서 심지어 그러니까 실제로 그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정도의 네. 그런 반복적 지속적인 그런 괴롭힘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 그것들은 실제 법적인 사례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는 있고요. 그 사례들이 모였을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 범죄를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사례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네. 더 신중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입법 과정에 올라와 있는데 과거 이제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거든요. 근데 네. 피해자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그 지속적 괴롭힘에서 그분들이 당하는 고통이라는 건 거의 상상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네. 어찌되었던 간에 아무래도 처음 출발은 좀 더 엄격한 범위 내에서 출발하더라도 시급히 법이 도입돼야 되는 건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법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 조속한 결정과 또한 조치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